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今天胜利了。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1912년 청나라 멸망 이후 군벌시대,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 중국 대륙에서는 수십 년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고 혼란한 시대를 정리한 최후의 승자는 공산당 그리고 마오쩌둥이었죠. 오랜 전쟁 끝에 새 국가를 세운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들에게 항일의 영웅이자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중국 인민들은 그들이 칭송하던 마오쩌둥의 치하에서 무려 3천만 명이 기아로 죽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1950년대 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중국 현대사 시리즈 1편 대약진 운동에 관한 영상입니다. 건국 초기 중국은 공업화를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1950년 2월 소련과 중국 두 국가는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고 소련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돕기 시작했죠. 소련은 계획 경제를 통해 1930년대부터 고속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한 소련은 중국에 약 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공업화와 인프라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엔지니어 등 우수한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의 많은 학생들은 소련에서의 유학을 통해 과학, 기술을 배우곤 했죠. 그렇게 1952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중국은 연평균 18%의 국민 수입 총액 증가를 기록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8.9%의 GDP 성장을 달성하며 표면적으로 그럴듯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롤모델로 삼았던 소련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고 흐르쇼프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흐르쇼프는 개인 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 라는 비밀 연설을 통해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와 그 해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탈스탈린화와 함께 흐르쇼프는 서방과의 화해를 추진하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적 공존, 평화적 경쟁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르쇼프의 방향은 사회주의 진영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마오쩌둥은 흐르쇼프의 비밀 연설을 불편해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을 두고 스탈린이 저지른 과오는 분명히 있지만 그는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훌륭하고 정직한 혁명가였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밀 연설의 핵심이었던 개인 숭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처럼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마오쩌둥은 흐르쇼프의 비밀 연설이 달갑지 않았겠죠. 마오쩌둥은 소련의 변화를 혁명 의지의 약화로 보았습니다. 서방과의 타협을 논하는 소련은 혁명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노선을 통해 혁명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탈소련화는 경제 발전 방향에도 적용되었는데 의지가 약화된 소련식 발전 모델을 따라가기보다 독자적인 발전 노선을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농민의 마음을 얻어 천하를 제패한 경험이 있었고 중국 농민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있었죠. 마오쩌둥은 소련을 제치고 사회주의 진영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길 원했습니다. 흐르쇼프가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선언하자 중국 역시 15년 안에 영국의 강철 생산량을 따라잡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소련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마오쩌둥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5월 열린 중국 공산당 8차 당대회 2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핵심은 속도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더 빨리, 더 많이, 더 훌륭히, 더 절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사회주의 건설 총 노선을 채택했죠. 마오쩌둥은 인민공사를 통한 대중동원을 추진했습니다. 1959년까지 수만 개의 인민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인민공사란 수천 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농업의 집단화를 완성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농민들의 토지, 가축, 생산 도구 등은 모두 공사의 집단 소유로 전환되었고 농민들은 공동생활과 공동노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집단화를 통한 인민들의 혁명적인 열정으로 경제의 대약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우파 투쟁으로 당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 마오쩌둥은 거칠 것 없이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했죠. 대약진 운동의 핵심은 강철과 곡물 생산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1년 만에 철강 생산을 2배 늘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마을마다 뒷마을 용광로라고 불린 토법고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의 부족한 기계와 자본 대신
수억 명의 인민이 직접 강철을 생산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모든 농민이 철 생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농촌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로 가득 찼죠.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질 좋은 철을 생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농민들은 당이 내려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뒷마을 용광로에 때려붓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솥, 주전자, 수저, 칼, 도끼, 삽, 문고리 등 쇠로 된 모든 것들을 고로에 넣고 녹여버렸습니다. 1958년 10월 중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절반이 각 마을에 설치된 뒷마당 용광로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 앞 용광로에서는 저질의 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멀쩡한 농기구를 녹여 똥철을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저품질의 철이 투입되자 사회 전반에 불량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중국 하면 떠오르는 질 낮은 제품의 표상이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철을 생산하느라 본업은 내팽개쳤습니다. 가을철 수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두가 철 생산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은 곡식도 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국책사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었고 무능력한 정부의 성과 없는 사업에 불려나간 농민들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과 함께 4가지 유해생물과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제4의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해로운 4가지 생물은 참새, 쥐, 파리, 모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전국적으로 참새 잡기의 혈안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참새를 해로운 새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는 농민들이 힘겹게 수확한 곡식을 참새가 쪼아먹는다는 것이었죠. 공산당은 인민일보를 통해 참새 한 마리가 한 해에 3.5kg의 곡식을 먹어치운다. 5천만 참새들이 300만 인민이 먹는 양식을 훔쳐먹는다. 참새는 인민의 공적이다. 모든 참새를 잡아 죽여라. 라며 참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인민들은 모두 참새잡이에 동원되었는데 그 결과 1958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19억 6천만 마리의 참새가 박멸되었습니다. 정부는 확성기를 단 트럭으로 도시 곳곳을 누비며 참새를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새를 지치게 만들어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방법으로 참새가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참새들을 향해 징, 북, 냄비, 후라이팬 등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에 놀란 참새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긴 막대를 쥔 학생들이 공중을 휘저으며 참새들이 절대 앉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확성기를 탄 트럭은 동네마다 참새잡이의 성과를 떠들고 다녔고 경쟁이 붙은 중국 인민들은 점점 광기에 휩싸여 본업은 내팽개친 채 참새잡이에 몰두했습니다. 그야말로 1950년대 말 중국에서 벌어진 진풍경이었죠. 그러나 한 해가 지나가자 참새와의 전쟁은 마오쩌둥이 예상치 못한 결말을 불러왔습니다. 참새에게 잡아먹혔던 해충들에게는 천적이 사라진 낙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메뚜기 등 각종 해충들의 개체수가 폭발했고 농민들이 먹을 곡식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바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새잡이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지식인들이 생태계 교란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며 설득하려 했으나 마오쩌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새잡이와 강철 생산 등 정부의 무능력한 정책 추진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었는데 당시 중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민들이 인민공사로 조직된 이후 점점 생산적으로 일하려는 동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농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배급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열심히 일할 의욕을 없애버렸죠. 당연히 농업 생산량은 급락했고 공동식당의 식량은 점점 바닥났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받아야 했던 지방 간부들은 인민공사의 공동 창고를 털어 목표치를 맞춰야 했고 그럴수록 농민들이 먹을 식량은 없어져갔죠. 거기다 일부 지역에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중국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촌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져 갔습니다. 1959년 북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근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6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확이 없던 1960년 1월에서 4월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어갔고 굶주린 농민들은 익지 않은 곡식까지 먹으면서 수확할 것조차 남아나지 않게 되었죠. 곡식이 없어지자 농민들은 나무 껍질, 뿌리, 야생식물을 먹었고 곤충과 뱀, 두꺼비는 물론 인육까지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약 3년간의 대약진 운동의 결과 약 2,700만에서 3,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약진의 장기적인 목표는 인민공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지식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차이,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던 몽상과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은 광기로 가득 찬 인민 독재를 낳았고 결국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혁명과 유격전에는 전문가였던 마오쩌둥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공업화를 실현하고 싶어 했지만 공업화를 위해 중국의 90%를 차지하던 농민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질적인 면은 무시했고 평균주의와 집체주의를 강조하며 효율성을 무너뜨렸죠. 결국 1961년 27%의 GDP 하락률을 기록했고 50년대의 경제 성장을 그대로 원상복구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던 1959년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오쩌둥에 이어 국가주석 자리에 앉을 류사오치는 덩샤오핑과 함께 대약진 운동을 실패로 규정했고 실용적 경제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죠. 하지만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두려워했던 마오쩌둥. 영원히 건국의 아버지이자 영웅으로 남고 싶었던 마오쩌둥은 그의 영광을 다시 실현시키기 위해 그 스스로가 가장 잘하는 것, 대중동원과 선전선동을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을 광기로 몰고 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벌어진 마오쩌둥 최악의 실책 2탄 문화 대혁명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